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석윤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접근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최근에 급성 백혈병의 새로운 약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약에 대해서 뭐 기전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을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좀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제 선생님들 두 분과 이렇게 같이 이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환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실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분야에서의 약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길병원 혈액내과의 유쾌한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 신약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뭐 한 1970년대부터 큰 치료의 흐름이 많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약 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환자분 치료하는 입장에서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 실제로 저희가 또 사용하지 못하는 또 약물들도 많이 있어서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또 사용 가능한 약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요.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박시비아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십니다. 박시비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딱딱한 강의 형식이 되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두 분 선생님들 2017년도에 미국 혈액학회 다녀오셨나요?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못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 못 갔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네요. 근데 2017년도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의사들의 그 기억에 남을 만한 해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2017년은 기념비적인 해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윤석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약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환자분들 지금 진단받고 치료받는 뭐 7+3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항암 조합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 약제가 도입된 게 이제 70년대. 그리고 네, 이식이 이제 도입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70년대.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런 약제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약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도에 마일로탁이라고 하는 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의 시절을 거치면서 이 약제들을 조금 처방했었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2000년도에 그간의 약이 없다가 이제 이런 약이 나오니까는 굉장히 이제 환영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우리도 신약이 나왔다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좀 애석하게도 10년 만에 시장에서 잦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유가 효과에 비해서 이제 최종 효과에 비해서는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이 약이 또 철수를 하게 돼서 계속 그 70년대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이죠. 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백혈병 환자분들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약이 막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 항생제라든지 뭐 항진균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증가했지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별로 약이 나온 게 없었어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2017년이 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4개의 신약이 이렇게 미국 그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4, 50년간 약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신약이 4개가 그 승인이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보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박 같은 그런 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랜드마크 이어다라고 그때 미국 혈액학회에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고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이 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2017년에 이제 4개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신약이 승인이 되면서 현재 그 이후에 지금 9개의 약이 어쨌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았거든요. 미국 식약처 기준인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최근 들어서 신약이 좀 많아졌고 좀 풍요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새로운 신약이 이렇게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이 9가지 약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저희가 좀 원활하게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처방이 가능한 약물 위주로 오늘 박실배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약은 되게 많이 나왔다고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희가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은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방할 수 있는 약들 중에서도 이제 급여가 안 돼 있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처방하면서도 상당히 조금 미안해지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런 비급여 약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유명한 약제, 이제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이 약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품명으로는 벤클락스타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또 이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이제 제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잘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항상 2가지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몸 내에서도 세포 생존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세포 사멸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에 기여를 하는 이제 단백질들이 있고,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 서로 자기네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어쨌든 세포 생존을 증진시키는 것과 사멸을 증진시키는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일정 수의 이제 그 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생존을 증진시키는 단백질의 힘이 막 이제 늘어나고 반대로 이제 세포 사멸 증진시키는 단백질의 힘이 이렇게 그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 힘이 줄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포 생존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즘에 좀 그 대표적으로 약물에 표적이 되고 있는 그 단백질이 BCL2라고 하는 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벤클락스타 그 약이 이것을 이제 억제를 함으로써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하려고 하는 그 힘을 억제시켜주는 기전을 통해 가지고 그 백혈병 치료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BCL2의 그 저해제라고 했는데 이런 벤클락스타정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저해하느냐. 이제 평상시에 이 BCL2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이게 세포가 사멸하려고 하는 그 사멸 촉진 단백질을 사실은 꼭 붙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포 사멸 촉진 단백질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면 사실은 얘가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BCL2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BCL2가 이게 이 세포 사멸 촉진 단백질을 꽉 붙잡고 이 세포 사멸 촉진 단백질이 일을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네토클락스가
이거 대신에 마치 세포사면 촉진 단백질처럼 여기 BCL2에 붙어야 하는 자리에 이 약제가 붙으면서 사실 이제 세포사면 촉진 단백질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는 안 그래도 이런 살려고 하는 단백질 BCL2가 과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BCL2가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데 이제 이 역할 못하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암세포가 이제 사멸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지금 치료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 포함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베네토 벤클락스타라는 약을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투여를 할 때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부작용, 윤석열 선생님도 많이 저는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신기한 게 이 베네토클락스, 이제 벤클락스타 제가 기전을 설명드렸는데, 이것만 들으면 이거 하나만 써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써서는 별로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다른 약제하고 혼합요법으로 이 벤클락스타정을 써야 효과가 좋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짝꿍이 되는 그 약제로는 이제 아라시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항암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저메티라제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코젠, 그다음 비다자, 이제 이런 약들이 저메티라 항암제인데요. 이제 이런 거랑 이제 베네토클락스가 이제 짝꿍이 돼서 치료를 했을 때 반응률이 되게 많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메티라제제 이런 거 하나만 써도 세포 되게 많이 세포 수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 혈소판 많이 감소를 하고 결국 이제 감염이나 출혈, 그다음 빈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벤클락스타전까지 더 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포수 저하 정도가 좀 더 심하고 그 기간이 조금 더 이제 오래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감염이나 출혈 등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그 저메티라제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는 효과가 이제 나오는 속도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더 깊은 반응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약제를 사용하면서 혹시 반응을 보이게 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간혹 수혈 요구량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그 세포수 저하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 출혈을 되게 많이 걱정하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령 이렇게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만한 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 벤클락스라는 약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저희도 임상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옵션이 늘어난 것 같아서 참 기쁘다고 생각하고 더 앞에서 또 박실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쉽게도 이 약은 작년 1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돼서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나 현재는 보험 영역으로 들어와 있진 않고요.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작년에 이제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올해 안에는 좀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가 크고 빠른 시일 안에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벤클락스타는 이 정도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아니, 안 되는데. 그러면은 베네토클락스를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사용할 때 그냥 기존의 37 그 유도항암요법을 그냥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특별히 이 약을 쓰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나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네. 우선은 이 약은 사실은 원래 그 타겟된 그 임상시험이 진행될 때 75세 이상의 새로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주로 지금 육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7+3이라고 하는 이제 강한 항암요법 이런 것들을 대체할 젊은 환자군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이제 그 임상시험이 진행된 거는 아니고 예전에 75세 이상 그 고령층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병을 완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생존율 개선, 병을 이제 질병 조절을 통해 가지고 생존율 개선을 위한 목적의 저메티라제제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이제 저메티라제제 플러스 이제 이 약제를 했을 때 기존 그 반응률의 2배
이상이 되는 일단 성적이 나오기도 했고, 그 반응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생존율도 이제 유의하게 좀 증가를 시켰거든요. 저 메티라 단독 제제를 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스탠다드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미 이제 그 스탠다드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분들한테 치료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재발 불응성 세팅에서도 어쨌든 이게 나라에서도 사전 그 신청 요법을 통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재발 불응성 세팅에서도 저희가 경험이 있는데 이게 참 그 고강도 항암 치료 못지않게 예, 상당한 그 반응이 효과가 좋구나라는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 진단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것을 이제 아예 그런 강한 항암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상시험에서 아직은 입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한 주기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험. 네. 항상 이 네, 참 이 큰 비용 문제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네. 요즘 좀 약간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보험 설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텐데 사실은 이 약제는 그 항진균제랑 쓰면은 잘 아시다시피 용량 조절을 조금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400mg으로 계속 그러니까 내야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항진균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을 2알 또는 1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줄이기도 해가지고요. 이제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계산을 다 해보진 못했지만 2알을 예를 들어 쓰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그래도 한 달에 4,500선은 지금 나오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1알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초반대나 200 후반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선 선생님 네, 가격 맞나요? 벤클락스타 가격이 그렇고 또 같이 사용하는 약물까지 합치면은 지금 말씀하신 비용 정도가 맞을 것 같고 그 또 앞에 또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벤클락스타가 그러니까 신환들한테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 약물인데 그 앞으로 이 부분은 또 많은 임상 시험에서 좀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참 효과는 정말 좀 강력한 것 같아서 그냥 그 거의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항암 치료랑 반응률은 네, 뭐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조심스럽고 앞으로 어쨌든 효과는 참 기대가 되는 약물이긴 합니다. 빠르게 보험이 돼서 좀 저희가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약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또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약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FLT3, 뭐 저희는 이제 플리3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플리3라는 이제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돌연변이를 목표로 해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리3라는 돌연변이가 어떤 거죠, 선생님? 아, 네. FLP3 돌연변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슬라이드로 이것도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이게 예쁘게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PPT를 만드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아주 전통적인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 FLT3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혈액 만드는 조혈 과정에서 이 혈액세포들의 생존하고 증식에 관여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혈액세포들을 생존을 시키고 증식을 시키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여기 만약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생존과 증식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상 혈액세포들이 생존 증식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암세포 증식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돌연변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나오는 그 돌연변이 종류 유전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회사들이 옛날부터 이 FLT3 돌연변이 좀 집중을 유독 많이 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일단 변이 빈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양 데이터에서는 막 높게 보고하면 막 30%까지 보고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정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기관 데이터도 20%나 약간 거기 못 미치는. 그치만 이런 단일 유전자의 변이가 그 정도 퍼센티지로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고시성 백혈병에서 일단 변이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변이가 있으면 예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하고 좀 잘 알려져가지고,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예후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이 돌연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FLT3 돌연변이가 이제 종류가 조금 있는데, 이제 크게는 그 ITD 그 돌연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KD 돌연변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더 빈도가 많은 것은 ITD 타입의 그 변이가 더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후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이 FLT3 ITD 타입의 변이가 예후하고 나쁜 예후하고 연관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약이 사용 가능하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관심 많은 FLT3에 대해서 옛날부터 되게 많은 이제 약제들이 좀 소개가 되고, 이제 그 성공을 향해 달려왔으나 또 많이 실패를 거듭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2017년도 그 기념비적인 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 혈액학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승인됐던 2017년도에 승인됐던 약이 라이답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분명은 미도스타우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인이 된 약은 조스파타고, 이거는 이제 성분명은 길테리티닙 이렇게 되는데, 이제 쓰는 세팅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답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세대 그 FLT3 저해제라고 하고, 이제 조스파타는 이제 2세대 저해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1세대에 비해서는 2세대가 조금 더 이제 좀 강력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 FLT3를 저해하는 능력이 조금 더 그 선별적이고 강력하고 이렇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연구가 될 때 이제 라이답 같은 경우는 새로 진단된 FLT3 변이 양성, 플리3 변이 양성 환자분들에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7+3 그 항암, 강한 항암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이 약제를 쓰게 돼 있어서, 이제 관해 유도 항암 요법대, 그 다음에 공고 요법대 플러스로 이제 이 라이답을 쓰게 돼 있는 거고요. 조스파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치료에 안 듣는다, 이런 걸 불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했고 잘 반응하다가 예를 들어 재발을 했을 때, 해서 재발 불응성 이제 급성 고시성 백혈병, 그 환자가 이제 FLT3 플리3 양성일 경우에 이제 그때 써볼 수 있는 약이 조스파타고,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라이답처럼 강한 항암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독요법으로 쓰는 것으로 현재 지금 승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지금 앞에도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9개 약물, 미국에서 허가가 난 약물만 9가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에서 비급여로라도 처방 가능한 급성 고수성 백혈병에서는 이 정도까지일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또 새로운 약들이 그래도 몇 가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또 보험도 되고 또 좀 더 차후에 또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릴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신약에 대해서 유쾌한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림프오구 백혈병은 상대적으로 이제 발생 빈도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제약회사라든가 의료진들한테도 이제 관심을 적게 받았던 그런 병이기는 한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림프구에 문제가 생겨서 림프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부분 비림프구가 초반에 문제가 생겨서 암세포로 바뀌어서 백혈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이 항암 치료의 표적,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되게 용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항암 치료는 사실은 이제 뭐 병원마다 아니면 의료진마다 이제 처음에 관에 유도하는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재발했을 때나 이후에 쓸 수 있는 약제들은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된 약제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은 이제 대부분 비세포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필라델피아 유전자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돌연변이가 있는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이 있어서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에 유도하는 항암 치료에 더해서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분자량 표적 치료제인 글리백, 이마티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프라이셀, 다사티닙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발했을 때는 아이클루시그, 포나티닙과 같은 저분자량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양성인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는 관에 유도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는 2차적인 표적 치료제로는 2010년도 이후에 개발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큰 약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약제이고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백혈병 세포에는 이게 비림프구이기 때문에 비림프구에 특이한 항원이 이제 표면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CD19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CD20번도 있고 CD22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약제는 한쪽은 이 CD19와 결합할 수 있는 특이적인 항체가 부분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CD3번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CD3번은 T림프구와 결합을 하는 그런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블린사이토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암세포인 이 악성 B림프구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CD19 부분이 반대로 이제 반대편에는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몸에 건강한 T림프구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T림프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과립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한 번만 작동을 하고 이게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성화된 T림프구들과 이 항체들은 다른 암세포를 찾아서 또다시 결합을 해서 이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는 첫 번째 약제로 블린사이토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블린사이토는 약물 기전만 보면은 네. 이렇게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약제 자체가 분자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다른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린사이토는 불편하게도 치료를 할 때 24시간 내내 연속적으로 투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 환자분들이 주사를 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약물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데 우리 몸에 있는 T림프구들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 T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면역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염증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세포가 많은 초기에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T림프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과량 분비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꼭 몸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또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추신경계로도 이 약제들이 넘어갈 수가 있어서 중추신경계, 경련이라든가 다른 부작용들이 없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약은 또 보험은 그래도 또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또 어떤 세팅에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인데
첫 치료할 때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없는 필라델피아 음성인 그런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는 첫 번째 재발했을 때나 두 번째 재발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양성인 그런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는 이 다사티닙, 스프라이셀이라고 하는 약제를 이제 두 번째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약제 사용 이후에 재발했을 때는 3차 이상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크게 부담 없이 사실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요즘은 제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토카인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치료하면 환자분들 어떻게 잘 반응하시고 좀 보통은 안전하게 치료가 되나요? 네, 보통 초기에 특히 이제 종양 부담이 클 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라서 저희가 사실 이제 처음 임상 시험할 때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여러 선생님들이 쌓인 상황이라서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용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보통 초기 한 3, 4일, 4, 5일 정도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잘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약 선전할 네. 때 그 좀 무슨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런던 브릿지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는 이게 왜 그런지 약간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 예. 암세포랑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림프구랑 딱 다리를 놓아가지고 연결시켜줘서 암세포를 빨리 죽게 하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이 림프계 질환들, 림프종이라든가 다발골수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이중항체라고 하는데 이런 이중항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도 그렇고 다른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에서도 이런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효과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약제에 대해서 또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 비세포 특이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인데요. 이번에는 CD19가 아니라 CD22라고 하는 표면에 있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베스폰사 이노투즈맙이라고 부르는 약제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항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항체와 유사한 이런 Y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앞쪽 부분이 이 백혈병 세포에 있는 CD22라고 하는 항원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체는 항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항암제입니다. 칼리키아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이 항체에 연결을 시켜 놓은 그런 약제이고요. 그래서 이 CD22를 가지고 있는 백혈병 세포에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 항체와 이 항암제에 있는 부분이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되고요. 세포 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 항암제 부분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떨어져 나와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칼리키아마신이라고 하는 항암제는 세포 DNA가 이제 복제되고 분열하는 것을 막아서 세포를 이제 자멸사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스폰사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른 항체 치료제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는데 비림프구에 이제 특이적으로 작용하면서 암세포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블린사이토하고 좀 기존이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부작용 면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아까 이제 그 블린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량이 작아가지고 대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연속해서 맞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베스폰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베스폰사는 실제 항암제를 이렇게 항체에 결합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제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이 항암제 자체로 인해서 뭐 간독성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골수 억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재발 환자에서 베스폰사로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를 다시 만들고 특히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 베스폰사 사용한 이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할 때는 이 간독성에 의해서 특히 이제 정맥 폐쇄 질환이라고 하는 간 안에 있는 작은 정맥들을 손상을 주고 거기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다른 약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베스폰사 사용하고 나서 특히 동종 이식을 진행할 때는 그 간독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복수가 찬다든가 이런 정맥 폐쇄 질환에 의한 합병증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전들이 참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베스폰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보험 적용 이슈가 또 있었다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필라델피아 음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아까 불린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재발했을 때 첫 번째 재발과 두 번째 재발했을 때 보험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양성인 그런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냥 본인 부담으로 이제 일부 환자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이제 뭐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블린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도 3차 이상의 치료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티. 카티가 요새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거의 꿈의 치료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카티 치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 세포 치료제, 특히 이제 카티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제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킴리아라고 하는 약제는 이미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허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카티 세포 치료제 기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우리 환자분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림프구, 아까도 이제 T림프구를 보여드렸죠. T림프구들을 따로 채집을 해서 저희가 모을 수 있습니다. T림프구들을 모아서 이 암세포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 T세포, T림프구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T림프구의 표면에 그 백혈병 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적인 항체를, 수용체를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용체를 전달받은 T림프구는 이 B세포, B림프구만 특이적으로 쫓아가서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T림프구 표면에 B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를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서 달아주게 되고요. 이런 T림프구들을 이제 증식시켜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린 다음에 다시 환자분한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림프구들이 진짜 암세포만을 좀 특이적으로 찾아가서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킴리아입니다. 그런 세포 치료제가 킴리아이고요. 현재 이제 킴리아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CD19라고 하는 B세포의 이제 항원인데요. 그래서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뿐만이 아니라 재발한 B세포 림프종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굴성 백혈병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약제들 중에서 사실 그 약제들도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넘는 약제도 있고 막 처방하면서 살 떨리는데 제가 뉴스 기사 난 거 보니까 이거는 천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네.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데 약제 비용만 사실은 이게 환자한테 T림프구를 채집을 해서 이 킴리아를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이송을 해가지고 이 복잡한 단계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서 다시 완성된 세포 치료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비쌀 수밖에 없고요. 약제 비용만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뒤 이제 입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처리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치료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세포치료제도 지금 활발하게 이제 보험급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보험 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서는 좀 나이도 세포 치료에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선생님? 워낙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자체가 이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지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킴리아 자체가 현재까지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될 때 25세 이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 특히 이제 2번 이상 재발했을 때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25세 이하인 젊은 환자들만 이 킴리아라는 세포치료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21년도 10월에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테카투스라는 마찬가지로 CD19번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세포치료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25세 이하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환자들만 이 CAR-T 세포치료제의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설명을 육현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신약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신약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많은 그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약제들이 많아가지고, 처방할 때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면서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뭐 제가 뭐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약가가 좀 현실화돼서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좀 이런 신약의 혜택에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꼭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들 모두 힘내서 일단은 그래도 혈액암 완치가 또 완치 확률이 또 있는 질환이니만큼 모두 힘내서 지금 여기 촬영장에 제가 저하고 함께 치료하셨던 환자분인데 지금 이제 너무 건강하게 사회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제 앞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희망적인 일들도 정말로 진료 현장에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셔가지고 정말 사회 복귀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치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이제 재발이 많은 병이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힘들게 재발했을 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아주 힘든 치료가 아니면서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테니까요. 좀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받으시는 치료들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약들이 좀 저희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좀 이런 또 새로운 약물로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